안녕하세요. 민트형입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불안하죠. 새로 구하려고 알아보면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선택지가 뭐가 남냐고요? 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예전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근데 그 선택지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서울에서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 절반이 넘는 게 월세예요. 이사하고 싶어도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그냥 재계약하는 분들도 올해 처음으로 이사하는 분들보다 많아졌어요. 다들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들은요, 월세로 전환하면 돈이 된다는 계산은 나와요. 근데 막상 하려면 보증금 돌려줄 현금이 없고 대출도 막혔어요. 세입자도 집주인도 다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건지 같이 보실게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들은 실제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복합 사례예요. 실명과 세부 수치는 각색됐지만 구조는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먼저 김소영 씨 얘기를 해볼게요. 35세 서울 마포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직장인이에요. 작년까지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월세가 아니라 전세요. 소영 씨는 전세 3억짜리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관리비 정도 15만 원 선이었어요. 월세 없이요.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집주인한테 묶어두는 대신 월 부담을 낮춘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세 매물을 찾기 시작했더니 진짜로 없어요. 마포구 해당 면적대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니까 저도 요즘 전세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대요. 결국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보증부 월세. 이건 소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이에요. 서울 전월세 전환율 4.25% 기준으로 계산하면 딱 이 수준이에요. 관리비 15만 원까지 합치면 매달 115만 원이 주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세였으면 관리비만 냈는데요. 소영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집주인을 규제하려다가 세입자인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화가 나죠?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의 구조를 좀 더 찬찬히 뜯어봐야 해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박상훈 씨 50세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사실 손실측이에요. 보유세,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죠. 이게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도 같이 뛰었어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계산 기준이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10.15 대책 이후 다주택자 세제 강화 논의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선택지가 있어요. 전세를 유지하면 현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월세로 바꾸면은 매달 140만 원이 들어와요. 보증 5천만 원에 월 140만 원. 이 분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했다고 해요. 능동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세금을 버티기 위한 방어적 전환이에요. 반면 이명호 씨 58세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파트 4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분이에요. 기존에 4세대 모두 전세로 놓고 있었어요. 전세는 목돈을 보관해주는 대신 월 수익이 없잖아요. 세금 부담이 올라가면서 전세를 유지하기가 버거워졌고 이분도 갱신 만료되면은 월세로 전환하면은 세대당 100만 원씩 4세대면 월 4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다는 계산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벽에 부딪혀요. 월세로 전환하려면 기존 전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요. 세대당 보증금이 3억이라고 치면은 4세대면 12억이에요. 이 돈이 어디 있냐고요? 이미 아파트 자산에 묶여 있어요. 현금이 없으니 대출로 메워야 하는데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는 LTV 0% 적용으로 사실상 막혔어요. 거기에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4월부터 원칙적으로 막혔어요. 버티려고 굴려오던 대출마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뭐냐고요? 현금이 있으면 보증금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한테 낮은 보증금만 받고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역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겨요. 아니면 집을 파는 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겹쳐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월세 전환하면 월 400만 원이 생긴다는 계산은 나오는데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요. 팔자니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버티자니 대출 연장이 막혔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전환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이분이 수익 측이냐고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어느 방향으로도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가깝거든요. 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질문. 왜 같은 정책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됐을까요? 소영 씨도 박상훈 씨도 이명호 씨도 다 같은 정책 안에 있어요.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 때문이에요. 그 구조를 같이 들여다볼게요. 두 번째 질문. 이 구조 안에서 각자는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을까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집주인은 전세를 유지하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올라서 버티기 힘들어요. 각자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같이 봐요.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이건 후반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세입자 입장이냐, 임대인 입장이냐에 따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다르거든요. 자,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정부 정책부터 보면요. 크게 세 개의 정책이 순서대로 겹쳤어요. 첫 번째가 보유세 부담 증가예요. 공시 가격,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값이에요. 이게 올해 서울 기준으로 18% 넘게 뛰었어요. 공시 가격이 오르면 세금 계산 기준이 오르니까 보유세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인상 폭이 더 크게 느껴지고 여기에 세제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 의도는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는 걸 비용 부담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였어요. 집값 안정화 목적이죠. 두 번째가 실거주 의무 강화예요. 전 25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를 사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해요.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집을 새로 살 때 실거주 의무가 생기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어요.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비워야 해요. 그러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들이 새 전세 세입자를 안 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빠지는 거죠. 세 번째가 전세 접근성 악화예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전세 가격 자체가 올라버렸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전세가가 5.6% 올랐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허그 같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심사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대출받기가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전세가는 오르는데 자금 조달은 까다로워지는 이중 압박이에요. 정리하면요. 보유세로 집주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의무로 전세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 오르고 보증 조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세입자의 전세 접근성까지 막은 거예요. 정책마다 하나씩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집값 안정, 투기 억제, 대출 리스크 관리. 근데 이게 동시에 겹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전세 시장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소영 씨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사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세 매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해요. 세입자는 다른 전세를 찾아야 해요. 근데 시장에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요. 남아있는 전세 가격이 올라 있어요.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높여요. 매달 주거비가 올라가요. 이 흐름에서 세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고요? 없어요, 거의. 전세 매물이 없으면 전세를 고를 수가 없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요. 현재 서울 기준으로 임차 가구 상당수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을 맞고 있어요. 전세 시장에서 실제로 2025년 한 해 전세가가 5.6% 올랐어요. 2024년 상승률 2.7%의 2배예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로 전환되면 주거비 부담이 한꺼번에 뛰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신혼부부한테 주거비 100만 원 이상 증가는 진짜 크거든요. 외식 한번 줄이고 교통비 아끼는 걸로 해결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저축을 줄이거나 소비를 줄여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은 세입자는 보증금 차액을 돌려받아요. 전세 3억이었는데 월세 보증금 2천만 원만 넣으면 되니까 2억 8천이 손에 남아요. 이걸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생기긴 해요. 근데 그 이자가 월세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2억 8천을 연 3.5% 예금에 넣으면 월이자가 약 82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매달 18만 원이 순손실인 거예요. 전세 시절엔 없던 고정 지출이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이명호 씨 사례에서 봤듯이 계산상으론 월세 전환하면 월 40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임대인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대출은 막혔고 현금은 없고 보증금 돌려줄 방법이 없는 임대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서 지역이 중요해요. 서울은 전세가가 올라 있어서 기존 세입자 계약이 끝나면 오른 전세가로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 문제가 그나마 해결되는 구조예요. 근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전세가가 안 올랐거나 오히려 내려간 곳들이 있어요. 차액을 감당 못하면 역전세가 생기고
그렇다고 팔자니 서울은 양도세 부담이 크고 지방은 집값도 같이 내려가서 몇 년 전에 3억 주고 산 집을 팔면서 오히려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결국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여력 있는 임대인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집주인 탓이냐고요? 세입자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하죠. 근데 집주인도 딱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같이 봐요. 자, 양쪽 입장 다 봤으니까 이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세입자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규제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더 힘들어진 거야? 집주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도대체 뭘 잡겠다라는 거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전세 시장이 무너지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반면 임대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공시 가격이 오르고 세제 개편까지 겹치면 보유세가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월세로 전환하는 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세금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건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구조적 불균형을 짚어야 해요. 세입자한테 가장 가혹한 건 이 구조에서 본인이 뭘 해도 결과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없으면 전세를 고를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선택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정책이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인의 합리적 반응인 월세 전환이 세입자한테 직접 전가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상 반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월세 상한선을 규제하면 되지 않냐? 당연히 그 논의도 있어요. 전전 월세 대비 5% 이상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화 논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세에서 최초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이 상한선이 적용이 안 돼요. 기준 월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환 시점에서 이미 높은 월세가 세팅되면 5% 제한은 그 이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진짜로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세입자 입장이라면요. 지금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6개월 전부터 시장을 봐야 해요. 전세 매물이 없다면, 진짜로 없다면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준비예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지역은 전세가 없구나. 그러면 월세 예산을 어떻게 맞출 거야? 라는 플랜 B를 미리 세워두는 게 달라요. 보증부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해당 주택 가격이 보증금 대비 얼마나 되는지,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대출 한도, 세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예요. 허그나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은 집주인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국토교통부 임대차 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주소를 조회하면은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채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약 전에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엔 공공임대 대기 등록을 지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신규 건설 물량은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리니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 공공임대에서 순환 공급되는 물량은 꾸준히 나와요. 청약홈이나 서울주거포털에서 알림 설정해두면 기회가 생겼을 때 놓치지 않아요. 이거 미리 해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매수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오른다면은 역설적으로 지금 사는 게 낫지 않냐는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주담대 LTV 40%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조건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도 있어요. 물론 집값 자체가 많이 올라 있고 대출이자 부담도 있으니까 단순히 월세보다 낫겠다는 감으로 접근하면 위험해요. 내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인지 이 두 가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매수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세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매수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같이 놓고 비교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요? 월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 물건이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요. 빌라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라면 등록임대 제도를 살펴볼 만해요. 일정 조건, 임대기간 10년, 주택 가액 기준 충족 등을 갖추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2020년 이후 매입임대 등록이 사실상 막혀 있어서 이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렌트홈 사이트에서 본인 물건 기준으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기 임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5년 이상 보유세 감면 혜택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장기 계약을 검토해 보는 것도 선택지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세입자 임대인 상관없이요.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임대차 시장 지표를 챙겨보세요. 월세 상승률 공시, 갱신 만료 매물 처리 현황 같은 게 거기 다 있어요. 이 데이터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힌트를 줘요.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건 진짜 달라요. 오늘 얘기한 걸 정리하면요. 첫 번째, 전세 시장이 붕괴되고 있어요. 보유세 부담 증가, 실거주 의무 강화, 전세 접근성 악화. 이 세 가지 정책이 동시에 겹치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두 번째, 이 구조에서 가장 선택지가 없는 쪽이 세입자예요. 임대인도 대출 막히고 세금 압박받는 상황이지만 세입자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비대칭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데 알면 최소한 방어는 할 수 있어요. 세입자라면 계약 전 보증보험 확인, 공공임대 대기 등록,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임대인이라면 본인 물건이 비아파트라면은 등록임대 요건 확인, 아파트라면은 장기 계약 전략 검토. 입장에 따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구조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책도 시장도 이미 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인 상태거든요. 쉽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봤어요. 이런 얘기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볼게요.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도 한번 부탁드려요. 민트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